남들은 저를 애처가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0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럽디다. 아내에게 참 지극정성이고 세상에 이런 남편은 둘도 없다고요.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픈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냐, 아저씨 참 대단하다 합니다. 이런 제 소문이 어디서 어떻게 퍼졌는지 하루는 신문 기자가 연락이 와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고, 하루는 지방 방송국에서 우리 지역의 애처가로 촬영하자고 하대요. 저는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애처가니 공처가니 하는데 알고 보면 저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큰 빚을 졌고요. 제가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것은 아내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고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저의 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손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일이 제가 도움을 줘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떠먹기 힘들고요. 화장실도 변기에 앉혀줘야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세수도 시켜야 하지, 이도 닦아줘야 하지,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혀줘야지. 갓난아기 키우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림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일도 해야 하고 새벽에 눈을 뜨면 밤 늦게까지 편히 앉아있을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밤에 아내가 잠들면 그제야 저도 한숨 좀 돌리다가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네요.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저에겐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하던 편의점 사업도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던 때였지요. 돈이 생기니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아지더군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사회생활, 돈벌이 한다는 핑계로 밖에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에 남자들도 많았지만 항상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든 노래방을 가든 항상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마치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기도 하고 아내가 알게 될까봐 쉬쉬했는데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니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한 듯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술에 취한 저를 노래방 도우미로 왔던 한 여자가 택시에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 아내가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집에서 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고, 함께 온 여자는 저를 택시에서 내리도록 부축해주기 위해서 두 팔로 제 몸을 껴안듯 해서 제가 택시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사장님, 다리에 힘 좀 줘봐요. 이러다 둘이 같이 쓰러지겠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우리 택시 다시 타고 다른 데 갈까? 제대로 몸도 못 가누시면서 가길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오늘은 사장님 안 보내고 싶지만 억지로 참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때는 제가 진짜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에휴, 그런데 어쩌면 좋니? 리나야, 오빠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남들이 들으면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멈칫하더군요. 저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여자 얼굴만 쳐다보면서 실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세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같은데. 사장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다시 택시에 올라타서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택시 맞은편에 언제부터인지 아내가 서 있었고, 아내는 말도 없이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군요. 뭐해? 사람이 왔으면 쳐다라도 봐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냐고. 자? 아내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리니 아내가 제 손을 탁 뿌리치며 저를 노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 치워. 더러우니까. 저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싶었죠. 밖에 나가면 다들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내 앞에서 살살거리고 애교 부리는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그 순간에는 술김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다른 여자들처럼 젊고 예쁘기를 하나, 사람 기분을 맞춰주기를 하나, 애교가 있길 하나, 이러니까 내가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여자가 잘해봐. 남자들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지. 내가 왜 남자들이 밖에서 바람이 나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 그러자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군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금까지 여자랑 놀아난 사람이 누군데 누구한테 화를 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렇게 밖에서 여자 끼고 다니면서 나한테 죄책감도 없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가정이고 뭐고 다 하찮게 보여? 그럴 거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 그때는 좀 돈이 없어도 이렇게 내가 외롭지는 않았어. 지금은 내가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아. 혼자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돈은 그냥 버는 줄 알아? 밖에서 온갖 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면 살림이나 잘 살고 애들이나 잘 키울 것이지. 무슨 외로움 타령이야? 먹고 살기 바빠봐.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와? 이것도 다 일이고 사업이야.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때는 끝이야. 알았어? 저는 그 당시 아내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편의점 사업이 물이 오를 때였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했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가게도 더 늘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외롭다 힘들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걱정 없는 여자가 생각이 많아서 쓸데없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힘든 일이 얼마나 더 많은데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개고생 한번 해보면 그런 말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 쥐어박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불만과 불안과 우울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해 서울로 갔고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마음의 병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저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니 아내는 점점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칙칙한 분위기에 좋았던 기분도 잡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우울하고 무표정하게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저는 아내 핑계대고 더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울하게 있으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며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행동이 바뀌어야 아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 한 여자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방에 갔을 때 도우미로 왔던 여잔데 제가 그때까지 본 도우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도우미로 온 여자들은 술도 잘 마시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노래도 잘하는데 이 여자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색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노래 안 해요? 이런데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처음 나온 건데 제가 분위기를 너무 못 맞춰드리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보기에는 이런 곳에 나올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돈을 좀 벌어야 해서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안 보내주네요. 분명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안 보냈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노래방 안은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여기 너무 시끄럽고 실내 공기도 답답하니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중에 그 여자 손을 덥석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제 손에서 자기 손을 자꾸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손을 더 꼭 잡고 그 손을 제 코트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추운데 그냥 있어요. 장갑도 안 끼고 손 시려워요. 그러자 그 여자는 착한 아이처럼 제게 손을 잡힌 채 얌전히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에휴, 날도 추운데 뜨끈한 정종 어때요? 정종 마실 줄 알아요? 정종은 아직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한번 마셔봐요.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정종이 제격이에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서 나른하니 기분 좋아져요. 저는 그 여자와 함께 근처 일식주점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뜨거운 사케 2잔과 따뜻한 어묵 전골도 하나 시켰습니다. 뜨거운 사케 한 모금에 어묵 한 입을 먹은 여자는 그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지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따뜻한 술은 처음 마셔봐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좋네요. 노래방 안에서는 가시방석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에 소개할 때 이름이 미라라고 했죠? 미라 씨는 노래방에 돈 벌러 올 사람이 아닌 모양이에요. 노래방이 가시방석 같다고 하니 앞으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게요. 적성에 안 맞는 거겠죠. 아무래도 다른 일을 더 찾아봐야 할까 봐요.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애하고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밤에 할 일을 찾아야 하는데 대리운전을 해야 하나? 고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코가 석자면 모를까 저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편의점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죠. 우리 편의점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알바하러 오는데 학생들은 일 좀 익힐만 하면 그만둬서 내가 일일이 일 가르치기가 힘들더라고요. 미라 씨가 괜찮으면 우리 편의점에서 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시급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많이 쳐줄 거예요. 이게 새벽까지 하는 일이긴 하지만 비바람이 와도 괜찮고 술 마실 일 없으니 몸 버리지 않아도 되고 가시방석 같은 데서 노래 안 불러도 되니 노래방보다 낫지 않겠어요? 정말 저한테 일자리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한데 폐가 되지 않을지 제가 지금 남의 입장을 생각할 때가 아니긴 합니다만. 폐라뇨. 일하는 만큼 월급을 주는 일인데 폐가 될 리가 있나요? 미라 씨만 괜찮으면 이번 주말부터 바로 일 시작해도 됩니다.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한 것 같네요. 뒷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참 잘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참 잘한 결정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와 그 여자는 자주 마주하게 되었죠. 서로 감정이 끌리고 깊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핑계로 그 여자와 새벽까지 함께 있었고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는 동안 제 눈엔 오직 그 여자만 보였고 제가 밖에 있을 동안 아내의 감정이 어떨지는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한테 미쳤다는 말이 이런 건가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와 밤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따라 계속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아내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 지금 너무 이상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그때 저는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은 뭔 놈의 병원이냐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죽은 건가 싶어 맥을 짚어보니 죽은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119에 신고해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뒤 혈관이 터져서 빼내는 수술을 해야 했고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이미 5시간이나 지났다고 하더군요. 왜 이제서야 왔냐고 치료를 빨리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내에게 죄책감과 미안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내가 전화했을 때 빨리 병원만 데려갔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내는 계속 눈만 감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내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것과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눈을 뜨고 저를 알아볼 수만 있다면 저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아내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그새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굴도 많이 여위어 있었고 많이 나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앉아있는데 자꾸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아내 팔다리를 주무르고 울고 있는 모습을 간호사가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환자가 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도 가끔은 느끼고 소리도 들립니다. 환자분이 일어나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니까 옆에서 계속 목소리 들려주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내 옆에 앉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내 말 듣고 있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롭고 허전하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아서 많이 슬펐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도 모르겠어. 정신 차리고 보니 당신은 이렇게 누워있고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이 되어 있네. 내가 진작에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당신이 아프다 했을 때 병원에 데려와야 했고 당신 가슴에 구멍이 나서 가슴이 너무 시리다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들고 당신 가슴에 피멍이 들고 그 피멍이 고여서 당신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한심한 짓을 하고 다녔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인데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둔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부탁이 한 가지 있어. 제발 일어나기만 해. 제발 깨어나기만. 그러기만 한다면 내가 평생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이제 당신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제발 일어나 여보. 제발 일어나.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내는 쓰러진 지 보름 만에 의식이 돌아오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의식은 깨어났지만 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지마비가 찾아왔고 행동도 말도 어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멀쩡했던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내가 깨어난 후 자기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내는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꺽꺽 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리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걱정도 됐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밖으로 놔두는 남편인데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니 절망적이었겠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 손발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밥도 청소도 당신 수발도 평생 내가 다 할 거야. 당신은 슬퍼도 말고 걱정도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잘할게. 믿기 힘들겠지만 한 번만 날 믿어줘. 제 얘기가 끝나자 아내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저는 그 여자가 일하는 편의점과 다른 편의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에게는 그동안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혹시 혼란스럽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말도 해줄 말도 없더군요. 그야말로 한순간의 꿈이었고 꿈은 깨고 나면 끝이니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했던 약속대로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빼고는 단 1분도 아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갈 때도 휠체어에 태워서 갔고 잠깐 밖에 볼일 보러 갈 때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애처가니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애처가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를 그 지경으로 만든 천하의 나쁜 놈이죠. 저는 정신 나가 있을 때 아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아내는 감사하게도 제가 하자는 대로 꼬박꼬박 잘 따라줍니다. 밥도 한술 더 먹자 하면 더 받아 먹고 텔레비전도 너무 오래 보면 해롭다 하면 더 이상 떼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운동도 열심히 해주어서 이제 한쪽 팔다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재활시키고 수발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오래오래 잘 살아갈 겁니다.